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주말을 앞둔 평화로운 휴일 전야에 사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명 잘하시는 분인데 그건 뭐 항상 그런데 특히 어려운 거 설명 잘해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분이 등장했다. 언더스탠딩에 출연하거나 혹은 다른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 무슨 큰일이 있는 거지. 그건 안 된다. 이분은 맞다. 김승주 교수님 요즘 뭐 하신데 못 본 지 몇 년 됐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분은 참 좋은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좀 나와주십사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진짜 힘들게 모셨어요. 네, 이번에 SK텔레콤의 유심 유출 사건,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정보 유출 사건. 좀 설명을 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게 유심을 진짜 꼭 바꿔야 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뭘 걱정해야 되는 건지 막 정보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서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보자. 차근차근 알아보죠. 걱정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김승주 교수님 모셨고요. 그럼 저희가 할 일은 다 한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다 했어.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김승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셨을 분 같습니다. 솔직히 SK텔레콤이 원망스럽죠? 좀 쉬려고 했는데. 아니 언론도 원망스럽고요. 언론 원망스러운 거야. SK텔레콤도 원망스러워. 365일 그렇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또. 야 아니라니까 왜 기사를 이렇게 썼어? 하는 기자들도 하나둘이 아니고. 설명 분명히 다 해줬는데. 근데 또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하여튼 그러니까 또 한번 여기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씩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유심이 뭐길래? 뭐가 유출된 건지 궁금해. 뭐가? 네. 내 휴대폰 안에서 나 혼자 몰래 찍어놨던 여자친구 사진 그게 유출된 건지.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던데 뭐가 유출된 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유심이 뭔지를 좀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TV 인터뷰를 꽤 많이 하는데 자료 만들어 오는 거는 이 언더스탠딩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 뭐 유심 카드, 뭐 IMSI 값, IMEI 값 이런 걸 설명하려면 요 그림을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하니까 간단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복잡한 이 그림을 가져오는 건 또 간단한 그림만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더니 잘 모른다고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일부러 복잡한 그림 하나 갖고 왔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휴대폰은 보면 휴대폰 단말기가 있고 요 유심 카드, 심 카드 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유심 카드에 들어가는 정보가 IMSI라는 거하고 키 값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저 두 개가 들어가요? 네, 뭐 다른 것도 들어가는데 이번 사건하고는 요게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요 IMSI라고 하는 값은 우리나라 말로는 가입자 고유 식별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어디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런 숫자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맨 앞이 이제 어느 나라냐, 두 번째가 통신사가 뭐냐, 그 다음에 가입자 번호가 뭐냐, 뭐 요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거는 유심이 제조될 때 찍히는 숫자는 아니겠네요, 그럼? 그렇죠. 유심이 처음에 제조될 때는 그냥 빈 카드고요. 이걸 이제 제가 가입을 하면 개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저런 것들을 전부 다 발급을 해줍니다. 반도체 같은 거요? 거기다 정보를 넣는 거요? 유심 칩 자체는 그러니까 유심 요 노란색 칩은 뭐냐면 우리 저 신용카드에 붙어 있는 그 노란색 칩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정보가 저장되는 반도체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CPU 같은 처리 기능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K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증키, 유심 인증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종의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자마다 전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MSI는 ID, 그 다음에 요 K는 일종의 비밀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이번에 나간 거예요?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비밀번호는 내가 지정해야지. 내 폰에 내 유심인데 누가 비밀번호를 처음에 가입할 때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거는 그럼 저 유심 칩의 아이디 고유 번호가 리얼한 맞는지를 교차 확인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이디만 갖고는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번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유심을 하면 비번을 원래 넣어야 되는데 보통 비번 잘 안 넣어서 대부분 0000이나 뭐 하여튼 뭐로 대충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유심의 락을 거는 핀 번호고요. 그것도 다른 거예요. 네네.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요거는 요거는 비밀, 제가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이랬지 정확히는 유심 인증 키입니다. 그렇죠. 그 유심의 정보가 리얼한 정보인지 아니면 누가 아무렇게나 넣은 건지를 확인하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단말기를 보면 단말기에 뭐 통신 칩셋 또는 펌웨어 안에 IMEI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단말기 고유 번호입니다. 요거는 유심 칩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말기에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숫자. 기기 모델이 뭐냐, 일련 번호가 뭐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검증 숫자가 아까 말씀해 주신 K랑 같은 개념이죠.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보면 무작위로 막 생성하면 이거 주민번호 틀렸어 이런 거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끝자리 두 뭐 자리가 그런 거죠. 그런 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도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IMSI는 이용자 아이디, 예. K는 키값, 일종의 비밀번호. 그 다음에 IMEI는 기기 식별값. 우리가 옛날에 보시면 뭐 PC에 맥 주소를 얻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기기의 고유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유심이 털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심이 털렸다라고 하는 건 IMSI 값하고 K 값이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심이 털렸어? 그러면 내 공인인증서 뭐 내 사진 뭐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 문자 메시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 휴대폰에 있는 유심에다가 공인인증서도 저장할 수 있고 메시지 같은 것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증서 발급받을 때 보면 심카드 유심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 IMSI라는 거하고 키값은 통신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유심에 저장한 공인인증서 또는 메시지는 통신사와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거에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유심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유심을 뽑아다가 그걸 복제하지 않는 한 인증서나 메시지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복제될 수 있어요? 저 K 값과 유심 아이디를 알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심이 있고 유심의 인증서랑 IMSI 값, 인증키 값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인증 칩, 그러니까 내 유심 카드를 뽑았어요. 물리적으로 몰래 뽑아서 가지고 있으면 모든 내용을 다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용자의 유심을 뽑아서 복제한 게 아니라 해커가 통신사를 털어갔잖아요. 그런데 통신사에는 IMSI랑 요 K 값, 그 다음에 요 IMEI 값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정보들이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MEI 값, 그러면 어떤 휴대폰에 어떤 유심을 썼는지 요 두 개의 매치값. 그걸 통신사는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보시면 그 번호가 털렸다. 실제로 우리가 통신사에 가입을 하면 이동통신사가 그 사람의 아이디는 뭐고 그 사람의 인증키는 뭔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면 HSS라고 그래서 가입자 관리 서버라는 곳에 요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시면 HSS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기 식별 번호 IMEI 값은 HSS에 있는 게 아니라 EIR이라고 하는 단말기 식별 정보 DB라는 곳에 별도로 보관돼 있습니다. 그거는 서버가 약간 달라요. 그렇죠. 요 두 가지는 다른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개인 정보도 털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개인 정보는 또 다른 서버에 보관합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분산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커한테 털린 걸로 확인된 건 요 HSS 서버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그러니까 정부 합동조사단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요 EIR에 들어가 있는 IMEI는 털리지 않았다.
그래서 요 HSS는 털렸고 EIR은 안 털렸고 그 다음에 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서버 이게 털렸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 그건 조사 중. 네. IMEI 값가 안 털렸는지는 합동조사 결과 매우 빨리 나왔는데 저 주민번호 샜는지는 왜 여전히 조사 중이에요? 이게 서버가 정말 많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안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진짜로 수십만 대의 서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밤샘에서 다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잘 보면 백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서 쫙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도 몇 시간 걸리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든 서버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악성 코드가 발견된 곳이 요 HSS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HSS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을 때 제일 먼저 조사한 건 그러면 그 악성 코드가 이 IMSI라는 가입자 식별 번호와 인증 키 값을 밖으로 보냈는가? 그걸 이제 먼저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악성 코드가 설치됐다는 거하고 그 악성 코드가 정보를 밖으로 보냈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한 게 HSS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동작을 해서 밖으로 정보를 보냈는지 확인을 한 게 첫 번째였고요. 근데 확인했더니 밖으로 보냈더라. 이건 일단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랑 인접해 있는 게 요 EIR DB니까 여기서 IMEI 값이 밖으로 나갔는지 즉 여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됐었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없었고 그럼 지금 이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적이 있는지 있었다라면 나갔는지 그걸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수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워낙 대수가 많아서 그렇고요. 그런데 뭐 속도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조만간은 그 결과가 나올 걸로 확인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된 건 중간에 있는 IMSI 그 ID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K 값 그게 나갔고 단말기 안에 있는 고유 번호는 안 나갔다. 그렇죠. IMEI 단말기 식별번호. IMEI 그게 안 나간 게 중요한 팩터입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것까지 나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거 설명드리려면 이게 요거에 세면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들어야. 그러면 이제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 처음 휴대폰을 개통해서 통신사가 어떤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는 아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휴대폰을 탁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떤 식으로 통신사랑 연결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상 단말기구나 누구의 단말기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줍니다. 요게 휴대폰이고 요게 기지국이고 이쪽이 통신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휴대폰이 있고 요 유심 카드에는 IMSI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 키값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단말기 식별번호는 단말기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처음 통신사에 딱 접속했을 때 아이디가 먼저 날아갑니다. 사용자 아이디가 먼저 날아가죠. 휴대폰에서? 그렇죠. 요 심카드에 있는 유심카드에 있는 IMSI 값이 통신사로 날아가죠. 그럼 이제 이거 아이디가 뭐네 이렇게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요 인증 키 값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비밀번호 확인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AKA라고 그래서 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비밀번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기 식별번호인 IMEI 값이 갑니다. 통신사로.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것과 맞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세 개가 매칭이 돼야 얘는 정당한 사용자구나. 그렇죠. 유심도 안승찬 거고 기기도 안승찬 게 맞네 라고 확인하고 얘 연결해줘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해커가 특정 사용자 휴대폰처럼 위장해서 접속을 하려면 유심 카드도 복제를 해야 되고 단말기도 복제를 해야 됩니다. 즉 IMEI 값을 똑같은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폰이 하나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커가 IMSI 값, 가입자 고유 식별번호랑 인증키 값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복제 유심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IMEI 값은 아직 털리지 않았다라고 확인됐기 때문에 요 복제 폰을 못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통과하는데 요거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통신사에서 보면 얘 폰 바꿨나? 이 폰이 다르다고 나오네.가 되는 그거예요? 겁니까?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폰에 꽂아서 전화를 하면 SK텔레콤은 이게 왜 다른 전화기에 유심이 꽂혀 있지? 라고 바로 알 수 있다.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 친구가 단말기를 바꿨나 보다. 그렇습니다. 또는 이 친구가 폰이 되게 여러 개인데 유심칩을 뽑아서 다른 폰에 꽂았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유심 보호 서비스가 2023년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하고 같이 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요 IMSI 값하고 IMEI 값이 요런 쌍이더라. 그럼 그 쌍을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폰 바꾸지 말게.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용자도 폰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입돼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세요라는 게 요 매칭이 어긋나지 않도록. 어긋나면 이제 너 아닌 걸로 칠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차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저게 가입 안 돼 있으면 얘가 폰을 바꿨는지 공폰이 여러 개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구별이 안 저걸 되니까. 하면 하여튼 단말기하고 유심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넌 이상한 놈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런 서비스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뭔가 이렇게 걱정하는 상황이 우리가 이제 유심이 복제로 돼서 그럼 내 무슨 은행이 털리거나 뭐가 하거나 내 폰에 있는 게 싸그리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심 지금 있는 그 고유 인식 번호, 하여튼 IMSI 네. 그것만 털려서는 복제 폰을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심 가짜 유심만 만들 수 있는. 그 가짜 유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가짜 유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가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 꽂으면 안승찬의 세컨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죠? 네. 그걸로는 지금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을 안 했다면 이조차도 안승찬으로 인식할 그렇게 테니 인식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 네. 이걸로 인터넷 뱅킹 가입하고 뭐 하고 본인 확인을 다 이 폰으로 받으면 이 폰도 안승찬 폰이 되면서 모든 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자, 이 말을 제가 드리기 전에 예. 저는 SK텔레콤 과제도 안 하고 네. 사회이사도 안 하고 뭐 자문위원도 아닙니다. SK텔레콤 쓰시긴 쓰시죠? KT구나, 저는 KT. 한 번도 SK텔레콤에서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정도 들었고 화도 많이 나셨겠네. 저는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냉정하게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자, 유심 보호 서비스가 처음에 가동될 때도 언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복제 폰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 못하신 여러 뭐 취약계층 여러분들은 복제 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기존에 유출됐던 개인 정보와 결합되면 난리 난다. 인터넷 뱅킹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주식 거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왔었어요. 걱정거리였네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초창기 인터뷰했던 것이 뭐였었냐면 만약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하셨다면 복제 폰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피해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써주실 때 조금 톤다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시민들이 공포감에 떠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네. 왜 금전적인 왜 피해는 그건 왜 안 무슨 생겨요?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일반적인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한번 보잔 말이죠. 예. 우리가 일단 휴대폰이 복제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심도 복제를 했고 폰도 폰도 복제를 했죠. 예. 그러면 나한테 오는 전화나 문자는 전부 다 해커폰으로 갑니다. 똑같이. 똑같이가 가지 아니고 글로 아예 가는 거죠. 나한테 안 오는 거 글로 가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요.
둘 다 가요? 그럼 복제폰이 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해서 네. 복제 유심과 복제폰이 만들어졌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두 개의 폰이 동시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할 때 해커도 똑같이 그걸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복제폰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통신망에 붙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붙습니다. 아, 그러면 얘가 쓸 수도 있고 얘가 쓸 A 수도 단말기, 있고. B 단말기라면 조금 전에는 A 단말기가 접속해서 통신했다가 잠시 후에는 B가 통신했다가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제 폰이 안 꺼졌어요. 예. 계속 켜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A라는 폰이 통신망에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아하.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배터리가 껐어. 방전돼서 꺼졌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비행기 모드로 네. 해놓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때 해커폰이 딱 붙는 겁니다. 아. B라는 폰이 붙는 거죠. 아. 그러면 나한테 와야 될 문자 메시지나 통화가 전부 다 절로 가는 B라는 폰, 해커의 폰으로 가는 겁니다. 내 거에는 아무것도 안 뜨는 거죠. 이제는 다시 끼고 다시 오늘 해도 그렇죠. 이제는- 왜냐하면 해커폰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아. 이게 붙질 않습니다. 얘가 꺼야 그때 내가 들어가야지만 내 걸로 다시 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유심이 복제되고 폰도 복제됐다는 전제 하에 복제폰이 만들어졌을 때 예. 일반 가입자가 복제폰이 만들어졌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껐다 키면 먹통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이용자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보통은 처음에 휴대폰을 리부팅 하십시오, 껐다 키십시오 이런 어떤 스팸 문자나 스팸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유추할 수도 유추할 있고요. 수도 있고 또는 일부러 크게 평상시는 만들려고. 나한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많이 오는데 음. 하루 이틀 동안 뭐 아무것도 안 오고 그냥 조용해요. 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로 전화 거는 건 가능합니까? 거는 것도 안 그게 되겠지. 이제 저쪽 폰이 지금 망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인터넷은 가능합니까? 카톡이나 이런 거? 인터넷은 다른 거니까. 와이파이로, 왜냐면 와이파이에 와이파이로 붙으면 가능하니까. 우리가 비행기 모드에서도 네. 와이파이는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내 폰은 와이파이로 연결 안 해도 통신사 망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그건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복제폰이 만들어져 있어도 데이터 통신은 양쪽이 다 가능해요. 데이터 통신도 안 됩니다. 일단 통신이 물려야 데이터 그러니까 통신을 아무것도 할 안 수 있어요.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제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먹통이 되는 전화 거. 안 오는 거야.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인터넷은 늘 하잖아요. 그렇죠. 카톡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럼 나 복제 당한 거구나라고. 뭐 보면- 그런 식으로 알 수도 있죠. 그럼 매우 쉽네요. 그건. 아니 이제 그래서 음. 외국에서는 이게 복제됐다는 전자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제가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놔두는 게 몇 시간 동안은 그렇게 놔두잖아요. 예. 그럼 그 사이에 그게 전부 다 해커들한테 가고 뭐 이러니까 또 해커가 내 명의를 사칭해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뭐 전화를 많이 걸면 과금도 많이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되니까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제폰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자, 예.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입되지 않아서 예. 복제폰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러면 나한테 와야 될 전화나 문자가 해커한테 가면 무슨 일이 금전적으로 벌어질까? 네. 그렇죠. 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건 개인 신원 확인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예. 그건 보통 언제냐면 비밀번호 바꿀 때예요. 예.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처음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예. SMS 문자 인증이나 ARS 인증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커가 내 폰을 복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 페이스북 계좌나 내 카카오 계정으로 들어가서 예. 그냥 그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비밀번호 거기서 바꾸고 인증하면 내가 복제한 폰으로 오니까 그렇죠. 그 번호가. 그렇죠. 질문 있습니다. 유심이 복제가 됐으면 내 거랑 똑같기는 한데 해커는 이게 안승찬 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유출된 건 ABC나 숫자로 되어 있는 유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니까 SK텔레콤의 어떤 가입자 거 중에 하나인 건 확신한데 그게 유심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 간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전제가 뭐였었냐면 예. 언론에 났던 게
우리나라가 개인정보가 이미 많이 유출됐는데 이게 문자 인증을 우회하는 것과 결합되면 엄청난 금융 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은 대충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제로 해보자는 거죠. 예. 자, 그러면 IMSI 값, 뭐 기기 식별번호, 인증키 값,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이런 거 다 노출됐고, 다 알았어요. 또 다크웹에 막 떠돌고 있는 휴대폰 번호, 내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예. 휴대폰 번호를 여기서 아니까 그쵸. 합성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페이스북 비밀번호도 노출됐다 생각하자 말이죠. 예.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디 알겠다, 이름 알겠다, 페이스북 이름 알겠다, 비밀번호 아니까 들어가서 내가 문자 인증을 받아서 변경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건 가능하죠. 네네네. 예. 자, 그런데 금융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은행이든 KB은행이든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제일 큰 거는 계좌이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계좌이체를 하려면 일단 공인인증서 있어야 됩니다. 예. 계좌 비밀번호 알아야죠. 예. 그리고 액수가 크면 OTP 카드도 있어야 됩니다. 예. 일회용 비밀번호 카드. 예.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SK텔레콤에 있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IMSI 값, IMEI 값, 그다음에 인증키 값을 가져가 봤자 예. 금융 사고로 연계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은행도 하나 더 털어야 되네요. 공인인증서를 어디선가 얻어야죠. 공인인증서 그죠. 털어야 그렇죠? 가능하고. 자, 그러면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최악의 경우니까 예. 그러면 해커가 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예.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 어.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OTP 값까지도 다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굳이 폰을 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제가 두 분의 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 다 있는데.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걸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럼 그걸로 들어가서 그냥 계좌이체를 하면 되지. 왜 뭐하러 폰을 복제를 하냐 말이죠. 복잡하게 비밀번호를 왜 바꾸냐 거기 가서.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인터뷰할 때 예. 교수님 최악의 경우를 전제하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럼 제가 항상 반문이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게 최악의 경우일까요? 예.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게 최악의 경우인가요? 이렇게 전 반문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 공인인증서랑 뭐 다 가져갔다라고 전제하면 어. 그것만 갖고 얼마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SK텔레콤을 굳이 왜 이걸 터냐? 복제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교수님 그럼 인증서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만 갖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예. 그러면 그 정도만 갖고 어떻게 계좌이체를 할까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막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좌이체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예. 요새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는 모바일 OTP. 뭐 간단하게 하던데요? 그래 이거 오, 카드 이렇게 안 얘기를 꺼내, 하세요. 주섬주섬 안 꺼내. 뭐 얼굴만 보고 하는데 얼굴 정보 이렇게 넘어가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이게 패턴이나 어. 6글자 숫자 넣으면 가는데. 이게 맞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예. 제가 카카오뱅크 그 보안 설계할 때 초기부터 들어가서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제가 아는데 예. 카카오뱅크는 지문이나 뭐 얼굴 인식 갖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예. 휴대폰에 있는 보안 영역에 예. 인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 휴대폰 보안 영역에 있는 인증서를 탈취하지 않는 한 카카오뱅크로 계좌이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 폰을 털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럼 카카오뱅크를 쓰던 분은 폰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하면 어떻게 자기 카카오뱅크를 씁니까? 폰을 분실하면 예. 새로운 폰을 놓고 개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앱을 딱 설치하죠. 예. 그러면서 내 신원 확인하고 뭐 인증서 새로 발급받고 예. 이러면서 새로 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가입하는 순간 그 기존 옛날 폰에 건 있던 없어져요? 뱅킹 앱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새로 카카오폰의 뱅킹 앱은 네. 딱 하나의 폰에서만 동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복제폰을 만들어서 내가 안승찬이고 주민번호 뭔지 아니까 요걸로 다시 카카오뱅크를 여기서 깔면 이건 마치 안승찬이 휴대폰 잃어버려서 급히 새 휴대폰 사서 기존 유심을 여기다 꽂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 그때 만들 때 해커 얼굴 확인을 다시 하든가 그러나 보죠. 그렇죠.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합니다. 카카오뱅크 처음 쓰는 사람 취급을 한다. 네. 신분증 넣으시고요. 뭐 환하게 웃어보시고요. 뭐 그걸 한다고. 그래서 휴대폰 한번 바꿔보시면 카카오뱅크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약간 원론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복제폰을 만들기는 어렵고 설령 그 서비스에 가입, 유심 안심 서비스 그걸 가입하면 정보값이 다르면 아예 개통을 안 해주니까 복제폰을 만들기 어렵고 왜요?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재밌는 질문 주셨어요. 아이디가 공모주 투자이신 분이네. 내가 온 가족 공모주 투자를 그 사람 명의로 지금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내 폰으로 그럼 가족 명의 뱅킹이 왜 되냐 그럼. 지금 카카오뱅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주식 투자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저는 다른 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얘기해도 되는 키모라고 하는 증권을 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그 키모라는 회사의 아이디, 그다음에 비밀번호,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도 있어야 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도 다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 사람 거를 동시에 하실 때도 공인인증서를 다 갖고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 공모주 투자님 가족들 거 다 하려면 최초에 그 공모주 투자님 폰에다가 가족들 아이디나 인증서를 넣을 때 공인인증서를 다 가져갈 가족들의 휴대폰이 다 있어야 되고요. 본인 인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족들의 신분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아마 최초에 그거 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서 아들인 척도 하고 딸인 척도 하고 뭐 엄마인 척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그분들의 적어도 신분증과 그분들 명의의 휴대폰은 필요합니다. 내가 엊그제 해봐서 알아요. 이상.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욕해왔던 공인인증서와 OTP가 금융 쪽 사고는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심 복제 사고가 나니까 외국에서 외국 사례를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선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다는데 이러면서 그걸 SNS에 올리시고 기자분들도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과 우리는 금융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맨날 불평불만하는 게 외국은 아이디하고 비번 갖고 다 되는데 왜 우린 이렇게 불편해? 그것들이 지금 이 다른 곳으로 금융 쪽으로 이 문제가 번지는 걸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그럼 왜 유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안심 서비스만 하면 복제가 안 된다는 뜻인데 왜 유심을 바꾸라고 합니까? 일단 내 유심 정보가 나가 있고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계속해서 가입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말기 여러 대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꼈다가 넣었다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심의 장점이 내가 그거 한번 개통하면 여러 휴대폰에 넣어서 바로바로 쓴다는 건데 그거 자체를 막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불편해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복제 유심은 만들 수는 있으니까 현재로도. 그렇죠. 그건 이제 불편한데 불편하긴 불편한데 심각한 일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댓글에 너 SK텔레콤에서 왔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유심 보호 서비스가 막아주긴 하지만 만들어졌다는 전제 하에 내 문자 메시지나 내 통화를 가로채는 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또 복제폰을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 중요 정보인 유심 정보가 나갔다, 복제됐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심을 교체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주민등록증을 저쪽으로 갖고 있으면 내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다 바꾸는 개념인 거죠. 그게 제일 깔끔하니까.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왜 털었을까요? 그러면 딱히 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 털려고 했는데 하나를 실패한 걸까요? 그거는 사실은 다 털어야 복제폰까지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 폰 정보까지 털었어야 다른 서버에 있었다는 그 폰 정보까지 털었어야 복제폰이 딱 완성되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악성 코드가 4종이 발견이 됐죠. 그 이름이 이제 BPF 도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BPF 도어라고 하는 게 버클리 패킷 필터 백도어 요거를 이제 줄여서 BPF 도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그러니까 개인 식별번호, 그러니까 기기 식별번호 말고 개인 식별번호랑 인증 키가 들어있는 HSS 서버라는 거는 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서버에서 발견된 게 BPF 도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2021년에 최초로 알려졌고요. 예. 요걸 만든 그룹은 중국의 해킹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코드는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가 됐어요.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가 돼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거 보고 변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BPF 도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의 특징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변종이 되게 많다. 이게 일단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 악성 코드가 그렇게 잡아내기 쉬운 건 악성 코드는 아닙니다. 꽤 정교하게 만들어졌고요. 예.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통 외부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 여기 지금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네트워크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운영체제로 그 정보가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운영체제라는 걸 거쳐서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이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주식 프로그램,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 이런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는 보안 프로그램은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BPF, 그러니까 버클리 패킷 필터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은 방화벽보다 앞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네. 방화벽,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보안 제품을 이용해서 이 BPF 도어 악성 코드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제기된 것은 이 BPF 도어라는 악성 코드를 서버의 운영체제 커널에다가 막 집어넣을 정도라면 예. 다른 서버도 이미 다 털렸고 다른 데도 악성 코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있는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이게 운영체제 커널이라는 데 악성 코드를 집어넣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렌드 마이크로사라고 하는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예. 이 회사가 자신의 회사에 블로그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예. 여기 이제 BPF 도어스 히든 컨트롤러 이러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예. 이게 이제 2024년 작년에 나온 블로그 글입니다. 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중국 기반의 요 해커 조직이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도 타겟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황이 보인다. 예. 이런 걸 글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하. 야 이거 뭐 내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까지는 못해도 내 유심 정보 플러스 개인 정보도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의혹을 가지시는 게 2024년에 이미 공격하고 그러네요. 있다, 타겟팅하고 있다. 1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이미 올라갔었고 예. 그 다음에 요 악성 코드를 운영체제 커널에 심을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곳에 침투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다른 쉬운 곳은 이미 침투해서 정보를 뽑아간 거 아닌가? 그래서 내 개인 어떤 추가적인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도.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가 나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의 CEO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보안 대책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예를 들면 제가 해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SKT도 있고 KT도 있고 LG 플러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해커면 다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그럼 SKT가 좀 약간 취약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이 빨리 신고 안 했다. 그것도 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법이 두 개가 있어서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이 되면 그걸 인지한 즉시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하자. 그렇죠. 하자. 예. 그리고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확인이 됐으면 예. 3일 안에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두 개가 나눠진 이유는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그 즉시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라는 건 예.
그 해킹 프로그램 샘플을 과기정통부가 빨리 입수해서 다른 통신사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야, 너희들도 이런 거 지금 들어가 있는지 빨리 확인해. 그래서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거고요. 예. 72시간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그 당사자들한테 빨리 얘기를 해줘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72시간 내에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72시간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는 했어요. 예. 그런데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걸 어긴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SK텔레콤은 다른 곳에 다른 악성 코드가 또 있는가? 아까 예. 개인정보 관련한 건 다른 서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미 다른 통신사나 다른 기관에 이 비페브더 악성 코드 변종이 어떤 거였다 이런 통보는 다 갔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이미 점검을 중요한 곳은 다 마쳤을 거고요. 예. 다른 곳도 다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데도 비슷한 게 털렸는지. 그렇죠. 일단 그 보통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을 어딘가에다 해서 네. 그 파일을 해커가 갖고 가도 어디 보내도 그 암호를 깨지 않으면 못 열어보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출이 됐고 그 암호도 풀렸으니까 전화번호 요런 사람의 유심의 고유번호는 이거고 뭐 그게 뚫린 거 아닌가요? 이게요. 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예. 아까 제가 HSS 서버에서 IMSI 가입자 네, 식별번호와 인증키는 유출됐다고 그랬고요. 네, 예. 기기 식별번호 유출 안 됐다고 그랬고 예. 개인정보가 있는 요거는 지금 찾고 조사 있다. 중이다 네. 말씀드렸죠. 예.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뭐 주소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니까 예. 다 암호화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거는 예. SK텔레콤도 암호화해서 보관을 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암호화한 키가 밖으로 유출만 안 됐으면 예. 또는 제대로 암호화만 했으면 이거는 제대로 보호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지적한 건 왜 이 IMSI 값은 암호화해서 보관을 안 했느냐 이걸 이제 지적받은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IMSI 값을 암호화시켜서 보관을 하면 문제가 내가 휴대폰을 통신사에 연결할 때마다 IMSI 값을 계속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암호화했던 걸 풀었다 암호화시켰다 풀었다 암호화시켰다 이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속도가 즉 내가 통신사에 딱 연결했을 때 연결되는 속도가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 IMSI 값을 암호화시키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IMSI라든가 IMEI 값을 암호화시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충분한 속도 지연 없이 가능할지는 아마 테스트를 좀 거쳐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PC에 어떤 중요한 파일에 암호를 걸어놓으면 할 때마다 남들이 와서도 못 보지만 내가 볼 때도 매번 쳐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별도의 예. 우리가 보통 뭐 HSM 장비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특수보안 장비 같은 걸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도입하면 뭐 가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그걸 도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안 나는지 테스트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일련의 작업을 아마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 IMSI 값과 IMEI 값을 암호화하는 대책을 바로 시행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 또 현실적인 고민은 있는 거네요. 유심을 바꾸는 게 요즘 이슈인데 이심이라는 게 있더군요. 이심. 네. 그거는 물리적인 뭔가 칩이 아니라 뭐 하여튼 그걸로 바꿔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또 그걸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나쁜 사람. 이제는 여기 몇 번 나오니까 자료를 좀 질문지 말고 많이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오른쪽에 요 유심입니다. 예. 이심은 왼쪽에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심이라고 하는 건 요게 임베디드 유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내장돼 있다라는 거고요. 요 이심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게시된 건 꽤 오래전부터 게시는 됐습니다.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 지금 쓰고 있는 건 요 유심 방식이죠. 그래서 요 하드웨어 칩인 이 유심 카드를
이렇게 단말기에 꽂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통신사가 바뀌면 예. 새로 유심을 가져다가 예. 거기에 데이터를 기록해서 그 유심을 꽂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는 그 유심 가격으로 7,700원 또는 그렇습니다. 8,800원 이렇게 네.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 그런데 2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휴대폰에 2심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만 다운로드했다 지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서 넣으면 되는 거라는 그렇죠. 얘기죠. 소프트웨어만 교체해서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네. 숫자만 바꿔서 넣으면 되죠. 예. 이 2심이라고 하는 게 음. 사실 유심 가격 8,800원, 7,700원을 별도로 안 넣어도 되니까 예. 이용자한테는 굉장히 편합니다. 네. 휴대폰을 교체할 때 거기 들어간 내 어떤 기록, 네. 내 뭐 가입자 식별번호 이런 걸 이번에 털렸다는 제대로 그걸. 예. 지우기만 하면 네. 굉장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예. 특히나 이 2심 방식을 쓰면 휴대폰 하나에 번호 2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써놓기만 하면 되니까. 네. 이 방식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꽤 오래전부터 만들었고 예. 과기정통부가 또 이런 것들을 쓰라고 굉장히 권고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 통신사가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이걸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도 않죠. 네. 뭐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발표된 건 그 유심을 팔 때 얻을 수 있는 그 유심 가격 수입 예. 그게 1,000억이 좀 넘는다고 얘기를 하죠. 7,700원 뭐뭐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가입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들을 통신사가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2심으로 전환을 잘 안 했을 거다. 이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요. 저는 어느 정도 거기에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2심이 사실 많았으면 이번에 유출되는 거하고 2심이면 더 보호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죠. 만약에 이번 건은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가입자 식별번호가 유출된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2심을 많이 썼으면 예. 대리점 가서 교체해 주세요 이랬는데 유심 칩이 없어요. 이런 일은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 휴대폰 안에는 2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새로운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를 입력하세요라든가 그냥 회사 거기 주면 대리점에서 바로 해줄 수도 입력해주세요 할 수 있고 있잖아요. 아니면 2심이 깔려 있으면 예.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심이 안 깔려 있는 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신형 폰은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2심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뭐 유심이 없어요 막 이러니까 이제 T월드 가시면 이런 것들은 아이폰의 경우에 몇 년도 이후 거부터 2심이 뭐 있으니 삼성폰은 몇 년도 이후 거부터 됩니다. 그래서 2심으로 전환하실 분들은 요런 절차에 따라서 2심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요런 안내 공지는 지금 올려놨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해커가 가져간 그 정보는 최신 폰을 사기만 하면 유심 칩을 해커가 사지도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그 정보를 거기다 입력해서 복제폰을 그대로 만들 수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유심을 뽑아서 만들어서 넣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럼 더 위험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해커가 자기 유심을 재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복제폰은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유심보호 IMEI 값은 털리질 않았기 때문에 예. 일단 복제폰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심 보호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예. 지금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또 예. 앞으로 나가실 분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못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하고 로밍 서비스가 동시에 예. 이 가입이 안 됩니다. 아, 이건 프로그램 정말요? 개발할 때 예. 그렇게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SK텔레콤이 그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뭐 5월 12일, 13일 이후부터는 로밍 서비스와 유심 보호 서비스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놓는다니까 일단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그런 상태에서 유심 교체 신청을 해놓으신 다음에 대리점이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교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아니면 그냥 이 기회에 2심으로 전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오늘 발표한 거에 따르면 한 달에 500만 개 정도 동원을 해서 교체해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는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겁니다. 예, 완전 예, 교체까지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서
폰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나 복제폰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어떤 문제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걸 겪으면서 우리가 좀 평소에 이런 걸 좀 더 잘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레슨은 없습니까? 통신사가 뭐 좀 보안을 열심히 더 했었어야지 라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번 이거 뭔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분명한 거는 예. 제가 아까 BFF 도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그렇게 허접한 악성 코드는 아니고 꽤 정교하고 기존의 어떤 보안 점검 도구로 잡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어떤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1년 전에 통신사가 타겟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경고 사인을 줬고 BFF 도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라는 건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고 예. 그랬으면 조금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는 게 훈련이 아주 철저하게 돼 있지 않는 한 뭐 막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일단은 쉽지는 않고요. 또 두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처음 얘기하셨을 때 선제적 대응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야, 악성 코드가 발견됐으면 전 국민 유심 교체 이렇게 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 장표를 갖고 왔는데 예. 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번호가 저장돼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거기서 이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된 건 아닌데 야, 이 취약점을 악용하면 뚫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예. 또는 취약점을 넘어서 해킹 해킹됐어. 프로그램 자체가 발견됐을 수도 있죠. 예. 또는 해킹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돼서 유출됐어. 정보가 밖으로 유출됐다. 네. 이 정도까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선제적 대응을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단계에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건지 2번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건지 예. 3번 단계인지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보통 기업체는 3번 단계에서 하길 원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1번 단계에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뉴얼로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우리 정부가 또 어땠냐면 아마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해킹 프로그램은 발견됐으나 예. 정보 유출은 되는 적이 없어.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안 바꿔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2번 단계가 아니라 3번 단계까지 가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가 예. 업체도 많고 그래, 우리 비용이 많이 정부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의 다양한 문제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처음부터 하려면 불편한 점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그것은 SK텔레콤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예. 그 해킹 프로그램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도 어느 단계에서 할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주 실망스럽게 느끼는 건 예. 뭐 아무튼 데이터가 나갔거나 뭐 이랬으면 또는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됐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보호 대책은 네. 그 수준에서 내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뭐 얘기하면 찔끔 대책 내놓고 언론에서 뭐 얘기하면 찔끔 대책 내놓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발표한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겁니다. 지금 유심을 결국은 다 바꿔야 제대로 된 해결책인데 유심을 모자라. 2,500만 개까지 이렇게 항상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유심이 지금 모자란데 이 모자란 상황에서 일단은 신규 가입은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재고를 최대한 확보해서 한 달에 500만 장씩 500만 개씩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저희가 가동할 거고요. 그것도 매장 요식인 불편하니까 자동 가입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가입도 그 고연령층, 그 다음에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시는 분들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못 받으시니까 공항에
유심 교체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겠습니다. 이런 종합 대책이 오늘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종합 대책이 단기, 중기, 장기가 딱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게 딱 나왔으면 털렸네? 그럼 되게 좀 짜증나네? 라고 하지만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쟤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고가 번지는 건 막고 있구나. 이러면서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호 대책을 내놓는데 우왕좌왕하니까 야, 내 정보를 니들이 털렸는데 내가 가서 줄 서 있어야 되고 줄 섰는데 교체도 못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니까 집단 소송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킹의 100% 안전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훈련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당했을 때 그 이후에 대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다 해주고 해주면 되지. 이게 왜냐하면 저게 이번에 저런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유심 보호 서비스가 뭐야 하면서 뭘 가입하라는 거야 대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 혼란스러운 게 유심을 먼저 교체해 준다는 얘기를 먼저 하니까 이거 유심 교체해야 돼? 근데 막 벌써 줄은 막 써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왕무왕했던 것 같아요. 먼저 아까 같은 종합 대책이 나오질 않으니까 또 뭐 저도 또 언론인 분들은 또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뭐 대략 야마를 잡으셨을 거고. 맞아요. 이거 큰 사건이니까 일면에 쓰기로 아침에 회의 다 끝나고 가서 취재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어떻게 써요? 김성주 교수님이 별거 아님 쓰면 이거 어떡하지? 일면을 뭘로 쓰나? 안 되지. 그런데 언론사는 종합대책, 언론사랜다. 통신사는 종합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이 증폭되면서 일주일 내내 고조화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심 품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최신 폰이에요. 최신 폰일 가능성들이 높은 폰들이 많으니까. 2심이 있을 거잖아요, 이 안에? 있어. 이거 있어요. 이거 100% 있어요. 그럼 이 유심을 뽑고 2심을에다가 무슨 숫자를 넣어야 어떻게? 그거는 실제 티월드 가보시면 기종별로 해서 어떻게 누르시면 이게 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물론 그 티월드가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돼 있고, 근데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직접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심의 비밀번호 거는 거. 맞아. 그쵸? 저도 이번에 그걸 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심의 비밀번호는 뭐냐면요. 그 잘못된 정보예요? 그거 걸면 안 내가 휴대폰을 이렇게 놨는데 네. 통신사를 터는 게 아니고 내 휴대폰에서 유심을 몰래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복제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중심으로 빨리 유심의 비밀번호 거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유심의 비밀번호를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면 벽돌폰이 되는 겁니다. 비밀번호 몇 번 틀리면 그냥 잠겨버리거든요. 그러면 풀리지가 않아서 대리점 가야 되는 겁니다. 내 걸었는데도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 그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껐다 킬 때 비밀번호 물어보거든요. 정말요? 네. 나 끄지 말아야 돼. 자, 정리합시다. 일단 유심의 정보가 털렸습니다. 유심의 정보가 털렸으면 그걸로 복제폰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복제폰을 만들기 없게 하려면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면 되는데 그거는 불편은 좀 하다. 근데 SK텔레콤이 이제 자동으로 다 해준다니까. 자기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댄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유심 보호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유심 보호 서비스가 안 된 상태에서 복제폰이 만들어지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내 비밀번호가 막 바뀌는 나한테 날라온 문자가 그쪽으로 날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각종 서비스의 비밀번호가 마음대로 바뀌고 나는 뭐 로그인을 못하고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털리거나 카드도 털리진 않겠죠. 안 털립니다. 카드가 털리거나 돈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이디가 해킹당하는 게 돈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매우 심각한 이번에도 그리고 복제폰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하나 반이 안 털렸으니까 복제폰도 만들어지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대 시중은행이
유심 정보 정도로는 저희 보안 시스템 못 들읍니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또 여기 언더스탠딩 영향이 있으니까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외국에서는 2020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0년? 네. 5년 전이네. 2020년부터 외국 정부기관하고 보안 전문가들은 SMS 문자 인증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SMS 문자 인증을 이용한 신원 확인은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 유심 복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SMS 문자 인증 서비스는 사용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5, 6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외국의 웬만한 포털들은 여러분들이 앱스토어 잘 보시면 구글 어센티케이터, MS 어센티케이터 또는 구글 OTP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형 OTP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은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SMS 문자 인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등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SMS 문자 인증 쪽은 가급적 많이 좀 걷어내는 게 우리나라 어떤 인터넷 인프라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에겐 그게 제일 편하긴 한데 무슨 그 다른 방법이 패스 있어요? 인증서 이렇게. 다른 방법이 그게 있습니까? 요 지금 보시는 요런 게 구글 OTP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MS 어센티케이터라고 돼 있어서 그걸 딱 키면 사이트별로 일회용 비밀번호가 계속 뜹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폰이 있어야지 유심만 가져가면 될 수 있는 건 하지 마라. 저건 한번 고민해 볼 만하네요. 저거 하는 회사가 상장 회사인데 저런 서비스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니 그 구글 뭐 MS에서도 하고 뭐 많이 하긴 많이 하더라고요.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예. 잘 돼 있는 데는 이런 것들 다 씁니다. 저도 뭐 이거 쓰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는 있고 복제폰이 만들어지면 그러나 감청이나 도청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터지니까. 네. 그런데 해커폰이 터지기 시작하면 내 폰이 안 터지니까 해커가 복제를 했다면 알 수 나는 있다. 카톡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니 내 폰이 잘 작동되고 있다면 해킹은 안 당한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이번 유출로는 하여튼 복제폰은 못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기 식별 번호 IMEI 값 그러니까 안 자체가 났으니까 유출 안 됐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확인됐으니 그 확인이 맞다면 복제폰은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뭐 그 확인을 SK텔레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 합동 조사단이라고 그래서 그 과기정 통부에서 운영하는 보안 전문가들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유심 복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다가 아무 공폰이나 꽂으면 이 폰이 복제폰이 되는 게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유심 보안 서비스가 동작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다른 폰으로 넣으면 보안 서비스를 가입 안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새로운 폰이 뚫릴 수 있으니까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벌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제일 효율적인 걸 준비해라. 그러네요. 우왕좌왕하니까 혼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하여튼 요거는 꼭 가입해야 된다. 요게 오늘 레슨인 것 같습니다. 자, 김승주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